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몸으로 몰입하라. 지은이는 폴커 키츠입니다. 쾰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최우수 성적으로 취득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 연구소인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과학자, 변호사,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며 활동했다. 대표작 마음의 법칙은 아마존 심리학 분야에서 60주 연속 1위를 기록했고 25권 이상의 저서는 30개국에서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슈피겔 베스트셀러 목록에 연이어 올랐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순간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윌리엄 제임스.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그 빌어먹을 북극곰이 자꾸 떠오를 것이다. 직접 한번 해보라. 1863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생각과의 전투를 놀람, 좌절, 감탄, 혐오가 뒤섞인 이 복잡한 감정으로 묘사했다. 약 1세기 후 미국 심리학자 데니얼 웨그너는 억지할수록 더 떠오르는 북극곰 현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피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한 그룹은 먼저 5분간 북극곰을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한 뒤 그 다음 5분간 의식적으로 북극곰을 떠올려야 했다. 다른 그룹은 이와 반대 순서로 진행했다. 모든 참가자는 소리내어 생각을 말해야 했다. 이를 통해 웨그너는 피험자들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일, 곧 의식의 흐름을 기록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는 우리가 의식의 흐름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할 뿐더러 오히려 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역효과를 낳을 수 있음이 드러났다. 어느 누구도 생각을 완전히 억누를 순 없었다. 심지어 엄격히 금지된 단계에서조차 백곰은 분당 평균 1회 이상 사람들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생각하지 않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렬하게 떠오른다. 다른 실험에서는 피험자들에게 진자를 주고 좌우로만 흔들도록 지시했다. 이때 진자를 절대 앞뒤로 움직이지 말라고 강조했는데 역설적으로 피험자들은 오히려 금지된 방향인 앞뒤로 진자를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어떤 생각을 억누르려 들면 뇌는 오히려 그 생각에 더욱 주목하게 된다. 억눌러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억누를 수 있기에 뇌는 마치 북극곰을 찾아내 입장을 막아야 하는 문지기처럼 작동하면서 북극곰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다. 특정 생각을 억압하면 뇌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 심리가 발생한다. 뭔가를 생각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오히려 반대 결과를 초래하는 셈이다. 웨그너는 이런 현상을 역설적 과정이라 명명했다. 역설적 과정은 훨씬 일상적인 차원에서도 연구된 바 있다. 가령 흡연자가 일주일간 담배 생각을 억누르면 이후 대조금보다 더 많이 담배를 피우게 된다. 5분 동안 초콜릿 생각을 금지하면 갑자기 초콜릿이 간절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웨그너의 연구에 따르면 역설적 과정은 우리의 집중력을 방해한다. 어떤 일에 주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것에 신경 쓰지 않으려고 애쓸수록 오히려 그것이 더욱 강하게 의식을 사로잡는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일 때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리학자들은 의도적 주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생각을 억누르기보다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것이다. 가령 북극곰이 떠오르면 빨간 폭스바겐을 상상하는 식이다. 실험 결과 이 방법으로 북극곰 생각을 완전히 떨쳐내진 못했지만 적어도 북극곰에 덜 신경 쓰는 데는 도움이 되었다.
북극곰이 다시 떠오르는 빈도가 줄어든 것이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의식의 흐름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했다. 제임스가 정의한 의식은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운반하는 기차나 사슬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흐름이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려면 거친 생각의 흐름 속에서 붙잡을 지지대, 즉 관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주의력이다. 제임스의 유명한 말을 인용하자면 주의력이란 동시에 가능해 보이는 여러 대상이나 생각 중 하나를 정신이 선명하고 생생하게 붙드는 것이다. 주의력을 사로잡아 유지하는 능력을 윌리엄 제임스는 집중력이라 불렀고 그 반대말로는 산만함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겼다. 변화맹 실험은 그 효과가 어마어마해 심리학 실험 중 가장 인상 깊은 것으로 꼽힌다. 가령 스크린을 잠깐 흔들어 관객 시선을 돌린 뒤 영화 속 대화 장면에 두 사람 얼굴을 바꾸면 대다수가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 행인과 배우가 대화를 나누는 몰래카메라 영상도 유명하다. 둘이 얘기하는 동안 누군가 우연히 커다란 상자를 들고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찰나에 배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대부분의 행인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대화를 이어간다. 이 실험은 우리의 지각이 순간순간 새롭게 구성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뇌는 소위 순간 포착 이미지를 영구적으로 보관하지 않는다. 눈 깜빡일 때마다 순간 포착 이미지는 삭제되거나 덮어쓰기가 되는 것 같다. 연구자들은 우리에게 중간 저장 기능이 없다고 추정한다. 언제든 최신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 그런 기능이 필요 없다는 거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만 진정으로 지각할 수 있다. 집중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친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실제라고 여기는 이미지들 역시 머릿속에서 생겨난다. 뇌는 눈이 보낸 신호들을 해석하고 결합하여 우리가 이미지로 인지하게 해준다. 망막의 맹점 부위에서는 시신경이 빠져나가므로 그곳에는 시각세포가 없다. 하지만 맹점은 완전한 공백으로 남아있지 않는다. 뇌는 빈 곳을 주변의 종이 색깔, 즉 흰색으로 메워버린다. 조용한 환경에서 인간이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를 감지할 수 있는 최대 거리는 얼마일까? 우리의 귀는 무의식적으로 소리의 방향을 향해 반응하는데 그 움직임이 매우 미세해서 맨눈으로 알아차리기 어렵고 청각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 독일의 한 연구진이 2020년에 처음으로 귀 근육에 감지기를 부착해 이를 입증했다. 인간의 뇌는 뛰어난 증폭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파동이 고막을 진동시키면 인간의 몸에서 가장 작은 뼈들인 망치뼈, 무릎뼈, 등자뼈가 고막 뒤에서 작동한다. 이 뼈들이 지렛대 효과로 진동을 증폭시켜 뇌로 전달하는데 그곳에 액체로 채워진 달팽이관에 파동이 생긴다. 이 파동이 다시 신경 말단의 미세한 솜털을 자극하고 최종적으로 청각신경이 그 자극을 뇌로 보낸다. 이런 구조 덕분에 우리는 주위가 조용하다면 6m 거리에서도 손목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소리를 심리학에서는 절대 임계값이라고 부른다. 비록 인간이 박쥐, 고양이, 나방, 그리고 다른 동물들만큼 잘 듣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절대 임계값 또한 상당히 낮다. 이러한 청각은 한편으로 생존에 도움이 된다. 화재,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 맹수의 으르렁거림 등이 일찍부터 우리의 주의를 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귀의 증폭기는 우리의 집중을 끊임없이 방해하기도 한다. 폭탄이 아니라 그저 시계 초침 소리일 뿐이고 맹수가 아니라
휴대전화 문자 알림음이라 해도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긴다. 생존하면서 동시에 한 가지 과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극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하지 않은 자극은 무시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의도적 주의 집중과 자동적 반응 체계 사이의 섬세한 균형에 좌우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엇에 집중할지 선택하는 동시에 중요한 외부 자극에 자동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각은 의지로 통제하기 어려운 감각이다. 우리는 눈을 감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수는 있지만 귀는 절대 임계값을 넘는 모든 소리를 예외 없이 등록한다. 소음이 항상 집중을 방해할까? 이는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전동 드릴, 아이들 목소리, 피아노 연주, 록 페스티벌. 같은 소음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음악이고 누군가에게는 고문이 될 수 있다. 연구진은 분리된 이어폰을 사용해 피험자들의 각 귀에 다른 내용을 동시에 들려주었다. 피험자들은 한쪽 귀에 집중해 들리는 단어를 따라해야 했고 다른 귀에 들리는 것은 무시해야만 했다. 실험 참가자들은 예상을 뛰어넘는 선택적 청취 능력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두 개의 연설이 양쪽 귀로 동시에 들려왔다. 뒤죽박죽의 단어 속에서 피험자들은 한 가지 연설에 집중해 그 내용을 기억해야 했다. 이 과제에서 피험자들은 훨씬 더 고심해야 했다. 어떤 이는 집중하기 위해 눈을 감기도 했고 어떤 이는 각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 10번, 20번씩 반복해 들어야 했다. 즉, 다중음성 환경에서 특정 정보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이 뇌에서 한쪽 귀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이다. 연구진은 삭제된 내용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피험자들은 무시했던 소리 정보에서 화자의 목소리를 인공 언어로 바꾸거나 진동음을 더 씌우면 금세 알아챘다. 즉,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소리조차 잠재의식 수준에서 일종의 백그라운드에서 듣고 있는 것이다. 혹시 맹수가 다가오는 소리일 수도 있고 생존과 직결된 위험 신호나 자신의 이름 같은 중요한 정보일 수 있으므로 완전히 주의를 놓지 못하는 것이다. 시끄러운 곳에서 다른 대화에 집중해도 이런 소리는 귀신같이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를 칵테일 파티 현상이라 부른다. 정말이지 뭔가를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다. 냄새는 다양한 방식으로 뇌에 작용한다. 그중 하나가 조건화다. 한 실험에서 피험자들에게 나흘 동안 인슐린을 주입하고 그들의 혈당 수치를 낮추면서 이때 페퍼민트 향을 맡게 했다. 그러자 5일째 되는 날 페퍼민트 향만으로도 신체가 반응해 혈당 수치가 내려갔다. 단순한 향기 자극만으로도 인슐린 투여와 유사한 생리적 반응이 일어난 것이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소량의 페퍼민트 향을 맡은 후 집중력 테스트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로즈마리와 레몬도 비슷한 자극 효과가 있었다. 반면 라벤더는 알파파를 높여 오히려 집중을 방해했다. 이런 방식으로 집중력 또한 조건화할 수 있다. 코는 평생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아는가? 스위스 유전학자 안드레아스 찬클은 코의 크기를 기록하여 유명해졌다. 그는 신생아실, 유치원, 학교, 부대, 사무실, 공장, 양로원을 방문하여 0세에서 97세 사이의 사람들의 콧대에 투명한 자를 댔다. 코끝에 직각으로 자를 대고 코의 길이를 쟀다. 코는 0세에서 19세까지 다른 신체 부위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자란다. 그 이후 코뼈는 성장을 멈추지만 코는 계속 길어진다. 20세에서 90세 사이에 평균 8mm가 더 자란다. 원인은 코끝의 연골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는 성장이라기보다 중력에 의해 늘어지는 것에 가깝지만 어쨌든 코는 귀와 함께 평생 자라는 신체 부위이다. 코 내부에서는 더 빠르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 1894년 폴란드 의사 리하르트 카이저가 코를 통한 공기 흐름의 정확한 측정을 연구하던 중 양쪽 콧구멍이 교대로 숨을 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몇 시간마다 한쪽 콧구멍이 좁아지고 점막이 부풀어 오르면 우리는 다른 쪽 콧구멍으로 더 강하게 숨을 쉰다.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끊임없이 점막이 부풀었다 가라앉고 공기 흐름이 늘었다 줄어든다. 시인 폴 발레리는 집중을 잠수의 과정에 빗대어 설명한다. 질식하지 않으려면 정기적으로 잠수를 멈추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 1시간에 최소 5분 정도는 집중을 멈추고 밖으로 나와 쉬어야 한다. 의학계에서도 이를 권장한다. 교호 호흡은 5,000년 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집중력 훈련 호흡법이다. 요가 전통에서는 이를 아눌로마 빌로마라고 부르는데 이는 교대로 한쪽 콧구멍으로만 호흡한다라는 뜻이다. 이 호흡법은 손가락으로 번갈아 한쪽 콧구멍을 막아 자연적인 코 주기를 모방하고 강화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호 호흡 시 폐가 더 쉽게 채워지며 왼쪽 콧구멍을 통한 호흡은 3차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오른쪽 콧구멍으로 호흡할 때 일부 피험자들은 언어적 과제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전통적인 아눌로마 빌로마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1. 오른손을 콧잔등에 살짝 올리고 중지가 이마에 닿게 한다. 2. 오른쪽 콧구멍을 엄지로 살짝 막는다. 왼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넷까지 센다. 3. 추가로 왼쪽 콧구멍을 약지로 막고 숨을 참으며 8가지 센다. 4. 오른쪽 콧구멍을 열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8가지 센다. 5. 오른쪽 콧구멍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4가지 센다. 6. 양쪽 콧구멍을 모두 막고 숨을 참으며 8가지 센다. 7. 왼쪽 콧구멍을 열고 숨을 내쉬며 8가지 센다. 8. 처음부터 다시. 코는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호흡, 감정, 기억, 그리고 집중력과 복잡하게 얽혀있는 놀라운 도구다. 코를 통한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단순히 산소를 공급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현재에 묶어두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며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다. 괴테의 집중력 비결은 끊임없는 변화 추구에 있었다. 그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했다. 18세기 초 고트프리트 비렐름 라이프니츠는 이미 어떤 대상이 새로움의 매력을 잃는 즉시 우리의 집중력을 유지할 힘도 잃는다라고 추측했다. 그는 주의력은 오로지 더 매력적인 대상에만 이끌리는 교활한 습성을 가졌다라고 적었다. 200년 후 심리학에서 그가 추측한 바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한 흥미로운 실험이 그 근거를 밝혀냈는데 예를 들어 태아에게 경적 같은 다양한 자극을 주면서 태아가 자궁에서 어떻게 움찔거리고 발로 차는지 측정한 것이다. 태아들은 최초 자극에는 강하게 반응했으나 두 번째부터는 벌써 반응이 약해졌고 반복될수록 점점 더 약해졌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습관화라고 부른다. 습관화의 영향력은 태아기부터 시작되어 평생을 지배한다. 습관화로 인해 도전적이던 직업도 일상이 되어버리고 두근거리게 했던 배우자도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무덤덤해진다. 그리고 한 활동에 계속 집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이는
더 매력적인 새로운 일이 매혹하는 동안 기존 활동에 대한 흥미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다. 괴테는 이탈리아 여행 중 일상의 관성을 타파하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 이탈리아 여행기에서 괴테는 여행 안내자이자 추미론인 라이펜슈타인이 이탈리아 미술계의 활기를 불어넣은 방법을 설명한다. 고대의 밀랍 채색 기법을 현대에 되살려낸 것이다. 괴테는 이 유행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예술계는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계속 자극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익숙한 작업을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일은 언제나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익숙한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것, 이 간단한 전략은 효과가 좋다. 2008년의 한 실험이 이를 증명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사탕을 먹게 했다. 첫 번째 집단에게는 사탕의 총량만 알려주었고 다른 집단은 체리, 키위, 오렌지 등 종류별 개수를 전달받았다. 그 결과 종류별로 정보를 제공받은 참가자들이 그냥 사탕만 먹었던 사람들보다 사탕을 먹은 경험을 더 흥미롭게 느꼈다. 우리도 습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 확실히 뭔가 새로워야 한다. 사탕 실험처럼 하나의 활동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여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다. 활동을 세분화해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세금 신고라면 영수증 정리, 계산, 수치 입력, 신고서 제출 등으로 머릿속에서 세분화하면 집중력을 더 쉽게 유지할 수 있다. 집 청소라면 먼지 털기, 청소기 돌리기, 바닥 닦기 등 다양한 과정으로 나누면 집중력이 더 오래 지속된다. 괴테가 표현했듯이 이 모든 것은 옛날 방식으로 하면 재미없는 일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볼 계기를 제공한다. 미국에서는 사회학자 글로리아 마크가 사무직 노동자의 일상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간 간격이 발견되었다. 11분 4초, 한 과제에 집중할 수 있는 평균 시간. 23분 15초, 한눈을 팔았다가 다시 원래 활동으로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 마크에 따르면 집중은 3, 4분 단위로만 가능하다. 마크는 이를 파편화된 작업이라 부른다. 업무 집중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은 과다한 의사소통 요구이다. 예전엔 전화기나 사무실 출입문을 통해 즉흥적인 연락이 오갔지만 이제는 모니터, 단체 채팅방, 메신저 등으로 질문, 답변, 피드백이 실시간으로 쏟아진다. 이는 개인이 끊임없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날에는 급한 소식과 급하지 않은 소식을 구별하는 것이 특히 어려워졌다. 휴대전화의 본래 목적이었던 통화는 점점 사용되지 않고 많은 사람이 문자를 선호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고개를 돌려 불빛이 깜빡이거나 진동하는지 또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메시지가 도착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목의 움직임은 집중과 산만 사이의 역학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체 지표다. 집중할 때 목은 차분해지지만 목이 움직이면 산만함을 뜻한다. 심지어 생각만 산만해져도 목이 그것을 드러낸다. 연구에 따르면 붉은 털 원숭이의 주의가 분산될 때 목덜미 근육에서 미세한 수축이 발생했다. 이런 끊임없는 집중과 산만의 작용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적정한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수천 년 전부터 철학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해 왔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은 목이 최대한 차분해야 진리로 가는 길이 열린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 사물에 몰두할 때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를 바탕으로 그리스도교의 묵상을 발전시켰다. 그 역시 온전히 몰입할 때 최고의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믿었다. 데카르트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오늘날 어떤 이들은
한눈 팔기에도 가치를 둔다. 그들은 집중에서 벗어나 한눈을 파는 것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혁신 이론가 클레이튼 크리스텐스는 이러한 현상을 창조적 파괴라는 개념으로 정립했다. 파괴는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것은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다. 마트에 2개의 잼 시식 테이블을 설치했다. 하나는 24종의 잼을, 다른 하나는 6종만을 제공했다. 많은 선택지가 있는 테이블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었으나 정작 구매는 선택지가 적은 테이블에서 10배나 더 많이 이루어졌다. 이 실험은 과잉 선택권 현상을 보여준다. 처음엔 선택지가 많아 주의를 끌지만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지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집중이 어려워져 불안감을 느낀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하거나 결정을 내렸음에도 만족하지 못한다. 선택지가 과도하게 많을수록 실제 수행 능력은 오히려 저하된다. 선택의 폭이 한눈에 들어오면 우리는 목을 크게 돌릴 필요 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편안하게 느끼고 결정을 내리기도 쉬우며 결정에 대한 만족감도 높아진다. 지금은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 우리의 집중력이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무언가를 판매하고자 한다면 선택의 폭을 확 좁히는 것이 좋다.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선택지를 적당히 제한하면 소비자는 더 편안하게 느낀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은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집중을 방해한다. 비록 아무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고 피험자들이 스마트폰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맹세했음에도 단지 옆 책상에 있다는 이유로 스마트폰은 그들의 집중을 방해했다. 화면이 보이든 보이지 않게 엎어놓든 차이는 없었다. 꺼두거나 무음으로 설정해둔 건 역시 스마트폰의 영향력을 막지 못했다. 연구진은 그냥 스마트폰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자원이 소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뇌는 분명 그 기기를 사용하고 싶은 유혹, 어떤 소식이 도착했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생각에 저항해야 했으리라. 이런 억누름이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과제에 집중하기 힘들게 했을 터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현상을 인지적 자원의 누수를 의미하는 두뇌 유출 현상으로 정의했다. 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나 소식이 도착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저항해야 한다. 이 과정이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일할 때,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있다. 이는 불필요하게 집중력을 소모하는 행위다. 누군가 어깨너머로 우리를 지켜본다면 우리는 더 잘 집중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일상적으로도 흥미롭지만 과학자들은 이 질문을 바퀴벌레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풀어냈다. 1960년대 연구진은 바퀴벌레에게 빛을 비추어 자극을 준 뒤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를 스톱워치로 측정했다. 바퀴벌레는 빛을 싫어하는데 연구진은 이들이 도망가는 속도에 주목했다. 처음 실험에서 바퀴벌레는 혼자 있을 때보다 동료들 앞에서 더 빨리 달렸다. 하지만 실험이 더 복잡해지면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이번엔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미로를 통과해야 하는 과제를 주었을 때 바퀴벌레들은 관중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느리게 움직였다. 연구진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이는 익숙한 작업은 더 잘하지만 복잡한 과제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오히려 방해 요인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인간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스탠퍼드 대학의 헤이즐 마커스 교수는 피험자들에게 실험실 복장으로 갈아입게 하여 이들이 옷을 갈아입는 속도를 측정했다. 피험자들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이 지켜볼 때 익숙한 신발은 더 빨리 신었지만
낯선 실험복을 입고 벗는 데는 더 오래 걸렸다. 누군가 지켜보거나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으면 자신의 신발을 벗고 신는 것을 더 빨리 했다. 반대로 익숙하지 않은 실험실 옷을 입고 벗는 데는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오래 걸렸다. 이 효과는 심지어 관찰될지 모른다는 말만 들었을 때도 나타났다. 헤이즐 마커스는 이 발견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생명체든 구경꾼의 존재가 감정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익숙한 작업의 경우 이러한 자극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촉진이라고 부른다. 반면 더 큰 집중력을 요구하는 활동에서는 구경꾼이 주는 자극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 이는 사회적 억제 효과를 낸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업무에서는 타인의 존재가 긍정적 자극이 될 수 있다. 개방형 사무실의 분주함,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카페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깨너머로 우리를 볼 수 있게 하면 된다. 그러나 낯선 과제일수록 집중력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혼자 하는 것이 더 낫다. 잠복은 집중의 강렬한 형태이다. 잠복하는 자는 눈앞에 있는 사태에 집중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집중하는 법을 배웠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카를 그로스는 잠복을 집중의 기원으로 보았다. 먹이나 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대상이 포착되면 동물은 첫째, 그 대상을 가장 신속하고 완벽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감각을 예민하게 곤두세우고, 둘째, 다가오는 자극에 번개같이 반응할 수 있도록 특정 근육을 긴장시키며, 셋째,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모든 소리와 움직임을 억제한다. 이제 우리는 사냥과 채집을 위해 주변을 살피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의 집중은 모든 동작을 멈추고 소리를 죽이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로스는 이를 현대인의 집중력이 태고적 잠복 본능에서 유래했다는 증거로 보았다. 육체적 긴장이 정신적 집중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로스의 이론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중력의 본질은 새로운 자극을 포착하는 능력이다. 우리가 어떤 일에 몰두할 때 느끼는 긴장과 집중은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흥미를 잃어가지만 익숙한 것들을 새롭고 선입견 없이 바라본다면 새로운 흥미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마법을 부릴 수 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13살에 일을 시작했다. 로마에 있는 집에서는 아버지의 식당 일을 도왔다. 원래 헝가리 외교관이었던 아버지는 공산주의 정권을 위해 일하기를 거부하고 식당을 열었다. 1956년 22살의 칙센트미하이는 주머니에 1달러 25센트를 넣고 시카고로 떠났다. 호텔에서 야간 근무를 하며 번 돈으로 대학에서 심리학 공부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을 사로잡은 연구 주제를 발견했다. 바로 작업에 몰두하는 예술가들이었다. 그는 쉴 새 없이 오로지 그림에만 몰두하는 화가들을 관찰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자는 것과 주변의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이는 전 세기 철학자들이 탐구했던 흥미라는 주제를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칙센트미하이가 목격한 이 초월적인 상태는 흥미를 훨씬 넘어서는 듯했다. 칙센트미하이는 궁금했다. 보통 사람들이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쉽게 지치고 산만해지는 상황에서 예술가들은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걸까? 그는 연구 끝에 1975년 몰입 이론을 개발했다. 그는 주변과 시간, 심지어 자아마저 잊어버리는 완전한 집중 상태를 몰입이라고 명명했다.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의 핵심 조건을
지루함과 스트레스 사이의 이상적인 지점에 머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제가 너무 쉬우면 딴 생각에 빠지기 쉽다. 반대로 과제가 너무 어려워도 집중에 방해가 된다. 어려운 과제는 두려움을 낳고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정보가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따라서 몰입을 위해서는 한편으론 도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도전이 감당할 만해 보여야 한다. 자신이 몰입했음을 자각하고 어려운 일을 해내며 그것을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는다면 몰입은 행복감을 선사한다. 그림 말고도 다른 활동에서도 몰입을 경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프로그래머는 작업에 푹 빠져 모니터에서 눈을 뗄 수 없어 다른 사람이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어줘야 할 때가 있다. 컴퓨터 게임에 푹 빠진 게이머, 운동선수, 외과의사, 음악가도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한다. 칙센트미아이가 말한 대로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화가는 그림 그리는 행위 자체가 만족감을 주기에 그림을 그린다.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 화가는 흥미를 잃어버린다. 이런 활동을 칙센트미아이는 자기 목적적 행동이라고 불렀다. 몰입을 경험하기 위해 꼭 화가나 익스트림 스포츠 애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일상적 과업과 여가 활동 속에서도 몰입 경험이 가능하다. 작은 것까지 신경 쓰고 일의 기준을 높게 잡고 목표를 세우고 진척 상황을 기록하다 보면 책상에서든 공장에서든 가게에서든 일상의 과제에서 몰입을 느낄 수 있다. 서기 67년 어느 날 오전 10시 철학자 아그리피누스가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을 마치면 매일 하는 의식인 찬물 목욕을 할 참이었다. 그때 그를 피고로 한 재판이 원로원에서 열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네로 황제에 대한 반역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다. 그가 전령에게 말했다. 지금은 10시니 자 가서 체조나 하세. 체조 후에 전령이 말했다. 판결이 났습니다. 추방인가 사형인가? 아그리피누스가 물었다. 추방입니다. 내 재산은? 몰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프리카로 가서 아침을 먹기로 하지. 체조, 목욕, 아침 식사. 그의 일상은 변함없었다. 아그리피누스는 목숨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도 추방 선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했다. 그의 집중은 방해받지 않았다. 아그리피누스는 기원전 301년 키티온의 제논이 세운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이다. 스토아 학파는 희로애락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절대적 평정심을 전파했다. 심리학자 월터 미셸이 그의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으로 보여주었듯 충동 제어는 쉽지 않다. 미셸은 1970년 스탠퍼드 대학에서 미취학 아동을 마시멜로 앞에 앉히고 선택하게 했다. 마시멜로 하나를 당장 먹을 수도 있고 15분을 기다렸다가 2개를 먹을 수도 있어. 어느 쪽을 고를래?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보상으로 2개를 먹기 위해 눈을 감거나 딴 데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2분도 못 견디고 마시멜로를 집어들었다. 미셸은 수십 년 후 다시 피험자들의 삶을 조사했다. 어릴 때 기다린 사람은 학교와 대학에서 더 잘 해냈고 스트레스에 더 잘 견디며 쉽게 좌절하지 않았고 자의식이 더 높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이 장기 연구는 지금 비판받고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 출신의 고학력 가정 자녀들만 관찰했기 때문이다. 충동 제어는 도움이 된다. 욕구에 즉시 굴복하지 않고 충동을 제어하면 보상 포기가 아니라 보상 증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충동 제어는 보상 지연으로도 알려져 있다. 미셸은 이를 뇌의 두 체계 간 경쟁, 즉 뜨거운 충동 시스템과 차가운 억제 시스템의 경쟁으로 그렸다. 뜨거운 시스템은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요즘엔 소위 변연괴 기능과 연결된다. 차가운 시스템은 계획하고 숙고한다. 이 시스템에선 특히 대뇌 피질의 전두엽에서 가장 발달한 전전두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셸이 말했듯 그것이 우리의 아주 개인적인 약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집중을 방해하는 산만함도 그런 약점에 속한다. 충동 제어는 모든 집중의 토대이다. 평온할 때는 대부분 자신의 충동 제어 능력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하지만 충동과 함께 유혹이 닥치면 갑자기 모든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진다. 하지만 미셸은 충동 제어를 연습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를 위해 그는 창의적 접근법을 개발했다. 바로 배꼽에서 떨어지기이다. 미셸은 피험자들에게 요청했다. 마치 벽에 앉은 파리가 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이 훈련 후 피험자들은 실제로 자기 충동을 다르게 표현했고 상황에 맞게 더 차분하게 충동을 분류했다. 벽에 앉은 파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빠져나오는데 도움이 된다. 생각으로 충동과 거리를 두는 데 성공하면 충동에 노출되지 않는다. 도시계획가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게오르크 프랑크가 자신의 책 관심의 경제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가 타인에게 주는 관심은 우리가 받는 관심의 양에 비례한다. 관심은 가장 저항할 수 없는 마약이고 그 중독성은 권력과 부의 중독성보다 더 강렬하다. 이런 자극과 경로가 오늘날 19세기와 20세기에 비해 몇 배로 늘었다. 거기에 점점 커지는 두 번째 걱정이 더해졌다. 충분히 관심받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 그래서 오늘날은 두 배로 노력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집중력을 자신에게 끌어오는 일에도 집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중력은 의도적인 주의력이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뿐 아니라 또한 주의를 받을 수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새로운 통찰이다. 집중력은 유한한 자원으로 소진되면 반드시 재충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우리는 원하는 만큼 많은 자극에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쏟는 관심과 집중의 강도를 과대평가한다. 이는 뇌의 작동 방식 때문이다. 전문 용어로 자기중심주의라고 일컫는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자신에게 집중하므로 그래서 다른 이들도 똑같이 자신에게 집중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역시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 몰두할 뿐이다. 청중은 엉망인 연설을 연설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기억했다. 기발한 연설도 마찬가지였다. 배구 선수들은 자신의 컨디션을 팀원들이 눈치챘으리라 추측했지만 팀원들은 자기 자신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게이머들은 자신의 실력이나 실수를 원하는 만큼 또는 걱정했던 만큼 상대가 알아채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사람들은 다른 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인다. 고양이는 얼마나 오래 쥐구멍 앞을 지키며 다른 모든 것을 잊고 노려볼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틴다. 몇 시간, 심지어 다음 날까지도 고양이는 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고양이는 쥐를 잡아낸다. 고양이는 앉아서 기다리는 사냥꾼 부류에 속한다. 악어, 거미, 대부분의 새, 뱀, 물고기, 곤충 등과 마찬가지로
잠복 사냥꾼이다. 이들은 헐떡이며 먹잇감을 쫓아 달리지 않는다. 대신 전략적으로 체력과 속도를 아끼며 부러울 만큼 끈질긴 집중력으로 추격을 대신한다. 사람들은 종종 부주의하게 행동하며 그 결과는 때로 심각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매년 약 600억 유로, 한화 약 90조 원이 손해 및 상해 보험으로 지출된다. 이러한 손해 사건의 가장 흔한 원인은 부주의다. 부주의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어떤 것을 보지 못하거나 감지하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신호등의 빨간불을 놓치는 경우부터 항공기에 부적합한 부품을 장착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잘못 프로그래밍하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경솔함이 종종 집중을 잃게 만든다. 인간의 두 가지 특성이 불운하게 결합해 이런 경솔함이 탄생한다. 우리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위험은 과소평가한다.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약점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심리학에서는 우월 환상이라고 부른다. 우월 환상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고 이는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우월 환상은 여러 분야에서 입증되었다. 대학생들은 거의 모두 자기 능력이 평균 이상이라 여기고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 방식이 평균 이상으로 훌륭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 방식이 다른 이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믿는다.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도 자신이 특별히 높은 지능을 가졌다고 추측하고 펀드 매니저는 자신이 동료보다 더 유능하다고 여긴다. 정확성, 인기 등 거의 모든 긍정적 특성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 다른 커플보다 월등히 행복한 연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자기 과대평가는 셀 수 없이 많다.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의 연구 결과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 두 사람은 유머 감각, 논리적 사고, 문법 지식 등 다양한 생활 분야에서 자기 평가와 실제 능력을 비교했다. 결과는 모든 분야에서 똑같았다. 능력이 낮을수록 자기 과대평가가 더 심했고 능력이 없을수록 자신감이 높았다. 이를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한다. 이유는 명확하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하는데도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부활절 이웃이 자기 딸에게 토끼 2마리를 선물했어요. 의도했던 우연이든 수컷 1마리와 암컷 1마리였죠. 이제 우리는 토끼 천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유명한 한 강연에서 자신의 동네의 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제 우리 동네에서는 잎채소가 부족해지고 있어요. 토끼가 많아지면 그만큼 잎채소를 많이 먹어치우거든요. 정보가 넘치는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사이먼은 이렇게 말했다. 정보가 소비하는 대상은 아주 분명해요. 정보 수용자의 주의력을 먹어치웁니다. 사이먼이 이 강연을 한 건 1971년이었고 그는 7년 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정보는 주의력을 먹어치운다. 이 간결한 문장은 오늘날까지도 집중력을 논하는 곳이면 어디서든 인용되고 있다. 정보는 늘 새로운 것을 약속하기에 주의를 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이 많이 도달할수록 더 많은 자극이 주의력을 앗아가고 집중을 방해한다. 사회학자 니클라스 루만은 의문을 제기했다. 매일같이 뉴스를 채울 만큼 새로운 일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말인가? 예술가 율리안 로제펠트와 피에로 슈타인네는 1998년 이 의문을 탐구했다.
그들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의 독일 공영 및 민영, 서독과 동독 TV 방송 자료를 샅샅이 뒤졌다. 뉴스라고 이름 붙인 장치로 모니터 2대의 영상을 띄우고 오디오 트랙 12개를 틀었다. 주제별로 자료를 분류한 결과 매일 내보내는 뉴스는 사실 같은 단어와 내용이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음이 밝혀졌다. 뉴스에서는 항상 비슷한 주제와 영상이 반복된다. 연사, 청중, 의회, 리셉션, 민속축제, 법정, 헤드폰 착용자, 제복 입은 사람들, 진지하거나 웃는 얼굴들, 박수, 건배, 정치인의 악수, 정부청사 외관, 동물원에 갓 태어난 새끼들, 그리고 날씨 보도가 그것이다. 현대인들은 뉴스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긴다. 속보, 브레이킹 뉴스, 라이브 블로그, 책, 영화, 트위터 해시태그 등 모든 것이 점점 더 빠르게 새로움을 잃어간다. 연구 결과들은 이로 인해 우리의 전체적인 주의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이 정보의 홍수를 경험한다. 모든 것이 중요하고 즉시 반응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 달라지는 것은 없다. 많은 경우 불쾌감만 쌓여간다. 이미 50년 전 허버트 사이먼은 집중력을 되찾는 데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 요건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이 정보를 무작정 쏟아내기보다는 걸러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조건은 당시보다 지금 더 들어맞는 듯하다.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서 살아간다. 사람은 모두 다르다. 이 말은 당연하게 들리지만 과학에서는 이를 획기적 변혁으로 여긴다. 우리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한다. 놀라운 점은 인간의 인식이 주관적이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계속 망각한다는 것이다. 심리학은 이런 망각을 순진한 사실주의라고 부른다. 우리는 세상을 매우 객관적으로 인식한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도 모두 우리와 똑같이 인식한다고 믿는다. 순진한 사실주의를 입증한 가장 유명한 실험은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뉴턴의 뮤지컬 태핑 실험이다. 뉴턴은 참가자들에게 익숙한 노래를 책상 두드리기로 표현하게 하고 그 연주를 들은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제목을 맞힐지 예측하게 했다. 피험자들은 앞에 앉은 사람들의 절반 정도는 제목을 맞힐 거라 예측했다. 그러나 정답자는 2.5%에 불과했다. 순진한 사실주의는 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관이 보편적이라 믿고 당연히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 기대한다. 하지만 타인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면 순진한 사실주의에 빠진 이는 그들이 정보 부족, 지적 능력 결여, 편견에 사로잡혔다고 단정짓는다. 한 실험에서 대학생들에게 중동 갈등 관련 뉴스를 보여줬다. 이스라엘 지지자와 팔레스타인 지지자 모두 같은 영상을 봤음에도 상대편에 유리하게 왜곡됐다며 비난했다. 두 집단 모두 영상 제작자를 편파적이라고 여겼다. 연구진은 이를 적대적 미디어 효과라고 불렀다. 우리는 인간과 파리의 세상 인식이 다르다는 점을 쉽게 이해한다. 그러나 남들도 나와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우리는 종종 발과 관련된 관용구로 표현한다. 남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기 같은 말들이다. 타인의 신발을 신고 걷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도 그렇다.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집중이 흐트러지는 걸 싫어한다. 그러나
다양한 관점과 상황을 향해 생각이 흘러갈 때 비로소 순진한 사실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행동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현실이 어떠냐가 아니라 그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다. 레비는 이를 심리적 현실이라고 불렀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레빈의 가정은 여러 실험에서 입증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연구에서 판사는 자신이 응원하는 풋볼팀이 패하면 더 엄격하게 판결했다. 풋볼 경기 관중 역시 그들의 팀이냐 상대 팀이냐에 따라 반칙 횟수를 다르게 보았다. 레빈은 각자가 세상을 다르게 본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같은 상황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더 열린 마음과 공감의 자세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이해는 우리 사회를 더욱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지금까지 몸으로 몰입하라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제일 앞부분에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는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동시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특정한 것에만 집중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람마다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맞다면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똑같은 모임을 마치고 나와도 누군가는 지루했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굉장히 흥미진진했다고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 부분을 지목합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ABC 세 사람을 바라본다고 할 때 A는 홍길동의 표정을 냉담하고 적대적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B는 진지하고 엄격한 표정이라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C는 홍길동의 얼굴을 아무런 감정이 담기지 않은 표정이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홍길동을 봤지만 각각 다른 홍길동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인지하는 외부 세계의 모습은 나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 본 세상입니다. 오늘 소개한 이 책의 주제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흔히 생각할 때 외적 요인이 더 클 것 같지만 이 책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나의 개인적인 내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무엇이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관점과 시점입니다. 어두운 밤 시골길을 혼자 걸어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흐릿하게 하얀 물체만 보아도 귀신을 본 것처럼 착각합니다. 막상 가까이 가서 쳐다보면 그것은 착시 현상이거나 전혀 다른 사물이죠. 더덕을 캐러 산에 올라간 사람은 더덕이 아닌 식물도 더덕처럼 얼핏 보기가 쉽습니다. 마음속에 더덕을 품고 있기 때문에 더덕이 아닌 식물들도 순간적으로 더덕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의심이 많고 사기꾼을 경계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죄다 사기꾼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의 내면 상황이 밖으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일 뿐 실제 현실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봅니다. 실제 현실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현실처럼 왜곡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의 집중력은 몸의 각 부분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의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귀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귀로 들어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것이 유리하지요. 잠깐 머리를 쉬게 하려고 할 때 눈을 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외부 정보나 외부 자극의 숫자와 양을 줄이는 것도 유리합니다. 요즘은 지하철에서도 가끔 스마트폰을 2개씩 보고 있는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주식창을 보고 또 하나는 야구 경기를 봅니다. 이런 행동은 뇌와 집중력에 해로운 행동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훨씬 덜 피곤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한 책에는 괴테의 집중력 유지 비법이 나와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새롭게 보는 방법인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익숙한 것이라 하더라도 잘게 쪼개어서 그 작은 부분들을 마치 새로운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는 방법입니다. 뇌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금방 집중력을 잃어버립니다. 집중하고자 한다면 정보나 상황을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평생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장소에 처음 와본 사람처럼 주변을 관찰하고 처음 경험하는 일처럼 호기심을 일으켜서 다가갈 때 집중력이 좋아지고 똑같은 현실에서도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우리의 얼굴일 겁니다. 한번 거울을 보고 자신의 얼굴을 마치 처음 보는 낯선 사람처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자신의 얼굴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늘 반복되는 패턴에서 신선함과 창조성을 찾고 싶으시다면 의도적으로 낯설게 바라보기 연습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저것은 처음 보는 것이다, 낯선 것이다 라고 암시를 하고 그런 마음을 일으켜서 보는 훈련입니다. 관심 경제라는 말이 있죠. 인간이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 것은 돈이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요즘은 사방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한정된 집중력은 너무나 손쉽게 고갈됩니다. 지하철역 안에서 걸어갈 때도 여기저기 번쩍이는 대형 광고 화면이 있고 지하철 객차 내에도 디지털 화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은 금방 빼앗깁니다. 소중한 집중력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